교환 이론은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사회의 근본적 속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움직이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본다라고 그랬어. 그럼 정의가 지금 처음에 뭐지? 교환 이론의 정의나 개념으로 설명을 시작하네요. 그래서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그래서 사회적인 근본적인 사회에 갖고 있는 속성이 뭐하고 뭐다? 보상하고 효용이다. 그래서 그 보상이나 효용을 확실하는 욕구에 움직이는 행위자들 간의 자원 교환이 교환 이론이다. 자, 사회학자 리처드 에머스는 자, 누군가 사람 이름 나왔네. 이 사람의 입장을 꼭 봐야 되겠지? 그럼 에머스는 그 교환이 개인 및 집단적 행위자 간의 교환이 동일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한지를 탐구했대. 즉, 에머슨이 볼 때의 사회 구조는 무엇으로 보려는 거? 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환 이론에 따라서 사회 구조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은 무엇에 대한 얘기지? 첫 번째 단락은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 구조겠지.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 구조. 에머슨은 뭐라고 봤다고? 사회 구조는 행위자 간의 자연 교환으로 이루어진 거다. 사회 구조는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으로 구성된 것이 사회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교환은 그럼 두 번째 교환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의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려는 사원이 자, 이거 봐봐. 미괄식으로 사용했지. 그러니까 교환의 일반적인 유형을 어떻게 해놨어? 미괄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무슨 협상된 교환. 협상된 교환은 뭐라고? 자원의 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거. 그게 첫 번째 협상된 교환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호혜적 교환. 그럼 호혜적 교환은 무엇을 보고 호혜적 교환이라고 그러지? 앞에 나와 있는 그렇지. 뭐라고?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연속적 자원 제공 가능성. 그렇지.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연을 제공하는 상황 것이 호혜적 교환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협상된 교환의 특징은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1번의 특징은 작동하는데 협상된 교환이 A고 호혜적 교환이 B라면 이 협상된 교환인 A가 작동하는 데는 첫 번째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두 번째, 비용과 이익에 대한 명시적 인식.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인식. 그리고 계산이 상당히 포함된다는 점.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그럼 한편 호혜적 교환은 B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갚으리라는 기대 또한 포함된다.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이게 중요하네. 따라서 호혜적 교환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의 연속으로 구성되지만 그치? 우연적으로 이루어져.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이 분배되기 전 자원의 제한과 역제한에 의해서 협상된 교환에서는 자원에 대한 제한 그리고 역제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내용을 보면은 봐봐. 협상된 교환, 호혜적 교환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협상된 교환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호혜적 교환을 얘기했다가 다시 협상된 교환을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 지문의 이 단원의 구성을 어떻게 해놓고 있어? A와 B를 막 섞어서 놔두고 있지. 그러면 이 부분은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해놔야겠어?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협상적 교환하고 호혜적 교환하고 두 개를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 각각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정리를 하면 좋겠어. 그럼 두 번째는 협상된 교환과
협상된 교환, 즉 A하고 B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그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권력을 갖는데, 자, 그러면은 교환 행위에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만큼, 자, 또 무엇을 가질 수 있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시, 글의 설명 방법. 행위자 A가 행위자 B에 닿는 권력은 B가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A에게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서 권력을 갖게 되고, 자, 다시 B가 A한테 갖는 권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이며,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도와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거나 추구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은 정도에 따라 의존의 크기가 결정이 된대. 그래서 두 행위자는 모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의존성을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각자가 상대방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그 권력의 교환에서의 권력의 총값 또는 평균값이 커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응집력 또한 증대된다. 이 말이 중요하네. 권력을 줌으로써 무엇을 줄 수가 있어? 다른 행위자하고 행위자 간에 서로 무엇을 할 수 있어? 응집력이 강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권력을 주고받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상대방한테 권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A하고 B 사이의 응집력, 서로가 단단하게 의존하게 되니까 의존하고 권력의 크기만큼의 응집력 또한 커진다. 그러나 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 자, 행위자가 교환 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면은 이 행위자는 교환 상대의 의존을 이용해서 부가 자원을 확보하거나 의존적 상대방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A에 대해서 B의 의존 때문에 A가 B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A는 그 가지고 있던 권력에 자기가 유리한 점,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점이야. 그러니까 A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A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한다? 권력 불균형 관계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에머스는 뭐라고 얘기했어? 이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은 권력 관계의 평형을 부여하는 균형화 작동을 활성화하게 다시 만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의 불균형 상황에서 거기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 권력의 관계의 균형화 작동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았어. 그러니까 A가 B에 대해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상황에서 B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자, 그럼 B는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의 다른 점을 찾거나 또는 자신이 A에게 제공한 자원의 가치를 더 늘려버리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에 대한 A의 대안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를 하게 된다면 B의 의존을 감소시키니까 B가 힘이 커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반대로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차라리 A에 대한 내가 걔한테 의존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존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만들어진다? 균형이 잡아진다. 한쪽의 균형이 너무 커지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돼? 줄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의존을 많이 하게 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권력의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에머스는 행위자 간의 연결 패턴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즉 에머스는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위치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자원의 흐름을 중간에서 매개한다라는 의미가 중심성이야. 그러면은 에머스는 중심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내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가, 그러니까 높은 중심성을 가진 행위자는 즉 무엇을 갖고 있는 거야?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거지.
그럼 이 권력을 갖고 있는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해 자원의 흐름을 제대로 매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 그러면 이 권력은 누구의 권력? 아까 방금 말했던 누구의 권력? 중심. 그렇지. 중심자의 권력은 자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들을 축으로 기존의 뭐가 붕괴가 된다? 기존의 중심자가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좀 약간 삭제를 하면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좀 친절하지 않는 설명을 해줘서 좀 살을 붙여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본건제에서 왕과 영주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해보면, 자, 여기서 중심점은 누구겠어? 왕이지. 왕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영주들을 연결하는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영주들 사이의 자원의 흐름을 매개하는데, 영주들은 자기 영지에서 농노들의 자기 영지 안에서 일하는 사람 농노야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왕에게 또 무엇을 제공했어? 자원을 제공하여 농노들이 생산한 자원의 일부를 왕에게 전달받아. 그러면 중심점에 있던 왕이 무엇으로 갚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중심점에 있는 왕이 자신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교환관계를 파기하게 되겠지. 교환관계를 파기하고 네트워크의 권력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이때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가치가 높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주 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왕에게 쏠려있던 힘이 왕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한 영주가 이렇게 커지고 그 영주한테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흘러가게 되는 거지. 그럼 본건제에서 왕과 영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건제는 왕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잖아. 그러니까 그 왕이 중심인 사회가 왜 무너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면서 중심 권력과 권력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옛날에 어떤 중세 시대가 무너지고 시민 사회의 어떤 시대라든지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되네. 그치? 실제 사회에서 많은 네트워크에서 권력의 중심은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의 공급 원칙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자, 그러면은 행위자들의 교환 관계가 파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그러니까 행위자들 스스로 교환 관계를 끝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곳에서도 권력의 중심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동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에머슨은 이렇게 교환 과정을 네트워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이 교환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에머슨 교환 이론의 의로서 마무리 짓고 있네. 그러니까 에머슨이 말했던 교환의 이론이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고 오늘날에 어떻게 사회 안에서 구조 안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주제는 리처드 에머슨의 교환 이론에 대한 이해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교환 이론은 사회적 행위를 교환 행위라고 봐서 사회적 행위 안에가 다 교환 행위라고 그랬지. 그래서 오늘날의 교환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서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서도 물질적인 것도 교환을 하지만 그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떻게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교환을 이루고 있는가? 호혜적 교환을 갖고 있고 호혜적 교환 그리고 협상된 교환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의 불균형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교환 관계의 균형을 잡으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 총 4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자원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버리던가 A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안을 찾거나 A가 제공하는 자원의 가치를 높여버리거나 A에게 제공하는 자신의 가치를 B가 높이거나 그러면은 A에게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A의 대안을 줄여버리거나
어쨌든 A에 대한 B의 의존을 감소시키거나 B에 대한 A의 의존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교환관계의 균형이 잡힌다 정도를 뭐 해줘야 됐어? 내용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이를 좀 한번 해볼까?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 네트워크 내의 중심성과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에머슨의 이론은 실제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를 설명한다.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쵸? 사회 행위자 간의 자원 교환은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히 하려는 욕구에 따른 것이며 이는 유형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교환 행위에서 의존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 권력의 궁극적 원천으로서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만큼의 이거 분명히 본문에 있었지. 몇 번째 본문에 있었지? 그것도 좀 따라 보면 되는데 3문단에 있었어. 교환 행위자 간의 불균형 관계에서 권력의 이점을 가진 행위자의 교환 관계에 대해서 자, 이거 권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아까 마지막에도 얘기를 해줬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를 부여한다고 그랬어? 평형을 부여한다라고 그랬지? 작동을 해서. 그래서 평형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지. 2번 문제. 구체적 사용에 적용을 해보면 T1은 T2와 함께 정기적으로 테니스 게임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T3가 들어와서 T1과는 게임을 하지 않고 T2와 게임을 했어.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일이 벌었어? T1하고 T3는 테니스를 치려면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니? T2에게 의존해야 돼서 게임에 테니스 공을 제공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이 누구한테 들어와 있었는 거야? T2가 권력의 이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 그 이후에 T4가 들어왔어. T4가 들어오면서 T4는 T1하고 T3하고만 어떻게 했어? 테니스를 쳤어. 그치? 그렇게 됨으로써 모임이 이제 4명이 됐지. 그럼 4명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됐니? 모두 어떻게 같은 테니스 실력을 갖추게 됐으면서 동등해졌다. 자, 동등해졌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야? 평형. 평형이 이루어졌다. 자, 권력관계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평형이 이루어졌다. 즉 T3이 테니스 몸에 들어와서 T2는 T1에 대한 권력의 이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것만 한번 확인해 볼까? T3가 테니스 모임에 들어와서 T1이 부가적 자원을 확보했대. T1이 부가적 자원을 확보한 게 아니라 T3가 들어옴으로써 T2가 부가적 자원을 확보했지. 그러니까 말만 조금 어려운 거지 개념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렵네. 그치? 그래서 다른 답이 왜 적절하지 않는지도 일일이 좀 다 적어놔주기 바래요.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본인이 적을 수 있을 거라 난 생각해. 윗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건데 문제 자체를 따져본다면은 3번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 3번을 보면 호혜적 교환에서는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군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교환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 한다고 그랬어? 호혜적 교환은 앞으로의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였잖아. 그치? 타협을 추구하는 것은 뭐였었지? A였던 협상된 교환이었지?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가 뭐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당황하지 말라고. 결국은 권력의 뭐에 있는 중심지에 있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그냥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내용을 보자. 그림 네트워크에서 처음에 권력의 중심이 권력의 중심이 누구 혼자였어? K1이었어. 그런데 이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K2, K3, K4로 권력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뀐 과정을,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하면은 예를 들어 그림 1의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지 못한 것은 자, 왜 유지되지 못했어? K2나 K3나 K4가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도 해.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원을 K1이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주변으로 이동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지. 그림 2 K5가 나오네 여기.
K5가 가진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K2, K5의 가진 권력의 크기는 변화될 수 없다. 아니지. 자원의 가치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권력의 크기의 변화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변화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복잡한 척 했지만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당연히 권력의 이동은 뭐 한다고 그랬어?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변화하는 내용이 맞는 거죠. 마지막 문맥의 이해를 보시면은 살피다라는 것은 두루두루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거고 살피다는 것은 두루두루 보는 거고 시에서는 뭐 한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다라고 하지. 그치? 그럼 대책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강구하다라는 것과 살피다, 두루두루 살피다 하는 것은 바꿔 쓰면은 안 되겠죠. 문맥에 일치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일치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